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보다 한결 날이 풀렸습니다. 기분 좋은 선선함 정도? 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청와대의 해명과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이 건건이 다 상충됩니다. 둘 중에 한쪽은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쪽은 과연 어디일까요? 청와대일까요? 아니면 검찰일까요? 자, 아마도 이 해답은 고인이 남긴 휴대전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는 100년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비밀번호를 풀어내야만 하는 게 검찰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안에 증거 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쪽은 어딜까요?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과연 백원우 별동대원이었던 고인의 죽음 그 뒤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있었던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오늘 사건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중앙일보부터 보시죠. 오늘 황운하 부하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수사팀장이 김기현 고발인과 535번 통화했다. 보세요. 경찰 수사팀장이 고발인과 통화를 할 일이 과연 있을까? 한두 번 통화라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535번이나 통화를 했다. 일각에서는 피고발인과 경찰이 한 몸이 아니더냐 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도대체 울산 경찰은 왜 김기현 고발인과 이렇게나 많이 통화를 한 건지 그 이유 한번 저희가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경찰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고발인과 이렇게 많이 수시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젓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사사건건 엇갈리는 진실공방, 청와대와 검찰 어느 한쪽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한국일보가 점잖게 표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와 검찰 한쪽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청와대는 하명수사 아니다. 고유 업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 김기현 첩보 생산부터 청와대가 관여했다. 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청와대에선 선거 끝난 후에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보고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내에서는 무슨 소리냐. 선거 전에만 8차례 청와대가 보고받았고 청와대가 먼저 물어봤다. 사사건건이 청와대와 검찰의 설명이 다릅니다. 진실공방입니다. 자, 둘 중 하나는 사실과 다른 말,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면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어느 쪽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외교안보 이슈 트럼프가 화가 난 모양입니다. 북한이 남북한의 군사 합의도 어기고 초대형 방사포도 미국을 향해서 사실상 뻥뻥 쏘고 있어서 참다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 로켓맨이라고 불러요. 로켓맨한테 군사력 쓸 수도 있다. 무력 개입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정작 트럼프가 경고를 하든 말든 가죽 코트 입고 연일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테이프까지 커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외교안보 이슈도 짤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퇴원을 하고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78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서 퇴원 조치를 했고 재수감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지자 10여 명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건강하세요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과연 선거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면으로 풀려날 것이냐 마느냐, 과연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이슈인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수감을됐고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선거 전 사면은 멀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사다리 없는 일자리 절벽, 그 위에 40대. 표 한번 보시죠. 가장 경제에서 뼈아픈 건 40대들의 취업자 수입니다. 40대는 우리 경제에서 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축입니다.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기성세대의 취업자 수가 중요한 이유인데, 증감 추이 그래프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2015년 11월, 16월, 2017년, 18년, 12월, 2019년, 1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마이너스 12만, 14만, 17만, 18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월이 40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서 퇴출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도 이제 머지않아 40대인데, 아직 젊은데, 일하고 싶은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아직 한창인데 이렇게 밀려난다면 까마득할 것 같습니다. 자, 이 40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결국 정부의 몫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신라시대 토기가 발견됐어요. 경북 경산에서 1500년 전 토기가 발견됐는데, 토기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이게 사람 얼굴을 형상한 건데 표정이 상당히 시니컬합니다. 흥채뿡, 마치 이모티콘 같죠? 1500년에 발견된 신라시대 토기가 마치 현 정국을 바라보고 심각하거나 무시하거나 무표정으로 비판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이 사진을 보고 과거에서 오늘을 향해 날아온 메시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특급 게스트 또 모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심파 국회의원 조웅천 의원님, 그리고 돌직구쇼의 원조 멤버 KBS 방송기자 출신 안영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포렌식.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에 보관 중인 고인의 문서와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증거 다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아이폰은 비밀번호 풀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상 연임을 하려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 대표의 의지로 막혔습니다. 일각에서 팽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로켓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건은요. 과연 고인의 죽음 뒤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거겠죠.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하나하나씩 차근하게 짚어보시죠. 자,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 뉴스로 시작합니다. 탑 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535번의 통화.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했던 울산의 현직 수사팀장이 고발인과 535번 통화를 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냐 아니냐. 그 두 번째, 고인의 죽음 뒤에 청와대가 있는 거냐, 검찰이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 오늘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저희가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 의문점 세 가지. 앞서말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울산경찰 고발인과의 535번 통화. 왜? 통화뿐만 아니라 영장 기각 문서까지 보여줬다는데 친절한 경찰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경찰일까요? 첫 번째 의문점 한번 풀어보시죠.
535번의 통화, 수사기밀 줄줄이 유출했다. 김기현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의 A수사팀장이 등장하고 김기현 고발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A수사팀장이 고발인에게 수사기밀을 일일이 유출했다라는 정황이에요. 황운하가 발탁한 A수사팀장, 황운하 발탁 이후에 임용된 거죠. 발탁된 거죠. 2017년 10월이에요. 현직 수사팀은 김기현 사건은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이른바 황운하 신임 청장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황운하 청장이 원래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A 수사팀장을 발탁해서 김기현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운하 청장에 의해서 발탁된 울산 팀장이 B건설업자 김기현을 고발한 고발일자와 535번 통화를 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이거 기밀이거든요. 그리고 사건 녹취록, 수사 착수 보고서, 수사 기밀을 줄줄이 무더기로 고발인에게 다 보여주고 유출하고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이거 의문입니다. 전례 없는 얘기입니다. 종천 의원님, 네. 검찰에 계셨잖아요. 사실상 보면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 그리고 수사 기밀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건건이 경찰이 고발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공개를 한다. 이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좀 이례적입니다. 안 되죠?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요. 거의 1년, 약 13개월 동안에 535번 수사팀장이 고발인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건 가족이거나 혹은 뭐 사귀는 사이 아니면 이렇게 전화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거나 사귀는 사이 아니면 이렇게 전화 못한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A 경위가 수사팀장으로 간 게 10월이다 이거죠. 예. 2017년 10월. 근데 기사에 보면은 A 경위가 B 씨와 건설업자 B 씨, 고발인 B 씨와 535차례 통화를 한 시점이 2017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팀장 되기 6개월 전부터 계속 통화를 해 오다가 2017년 10월 달에 하필이면 그 고발을 한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돼서 그 이후에 각종 수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그래서 뭐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수사가 돼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소가 됐다는 거죠. 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는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 전에 이미 6개월 동안 수백 번의 통화가 있었던 사이인데 그러면 네가 이 사건 좀 맡아라. 그러면 아유 나 그 사람하고 되게 가까워요. 예. 라고 해서 기피를 하는 게 맞았었죠. 그게 상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피고발인 쪽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수사 자체가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피를 하는 게 맞았죠. 예. 그리고 하필이면 또 왜 이런 A 팀장을 꼭 찍어서 예. 이 사건 수사를 맡겼느냐. 왜냐하면 뭐 울산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저 고발인과 A 팀장이 계속 통화를 했다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또 대충 얘기를 듣고 아는 게 뭐 그냥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알 수 있는 사이인데 왜 거기를 꼭 찍어가지고 시켰을까라는 것이 또 좀 의구스럽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깔끔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여러 차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첫 번째 의문점은 자 본질은 이거예요. 김기현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측과 공평해야 할 경찰이 어째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영장 기각 결정서까지 수사 기밀까지 보여줄 정도로 유착 관계에 있었느냐라는 의문점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일각에서는요. 김기현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측과 경찰이 사실상 한 통속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자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발한 사람이 A 팀장 그거 고발한 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수사 안 돼?
뭐 이렇게 물었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이 지금 고발인이 김기현 시장의 고발인이 이전에도 이제 김기현 시장과 관련해서 고발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이제 무혐의 처분들이 쭉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발인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좀 반포기하고 있었는데 2017년 9월에 이거 다시 수사 재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수사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또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장급한테서.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 그거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에 의한 하명 수사가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A 수사팀장의 경우에는 지역 건설업자와 유착한 상황에서 그 건설업자로부터 그 유착해서 어떤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로 그렇게 유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청탁 내지는 부탁받은 수사를 한 정황,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래가 제 입장에서 이 두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러면 이제 그 A 수사팀장의 경우에 뭐 청와대 하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건지, 이게 청와대가 관심 갖는 사건이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비건설업자랑 잘 아는 사이인데 청와대가 관심 갖는다고 하니까 더 그 고발인하고 그 이런 정보도 주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게 죄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그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 혹시 뭐 이런 말 한 거는 없어요? 혹시 이런 정황은 없어요? 뭐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에서 참 이 울산경찰청이 뭔가 좀 부정한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만 들여다봐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갈래로 봐야 된다. 내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고발인과 유착되었었던 게 있고,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서 더 그것이 더 유착이 그리고 이런 청탁 수사가 더 심화되어 갔던 게 아닌가. 저는 좀 두 갈래로 봅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은 이겁니다. 울산경찰은 왜 고발인과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 건가? 자, 두 번째 의문점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만난 적 없는 고래고기 조사.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해결하러 갔다. 고래고기 관련해서 의견 들으러 갔다. 청와대는 대변인부터 실장까지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꿎은 고래고기만 탓을 하고 있었다. 일각에선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정작 고래고기 만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함께 보시죠. 자, 고래고기 진실게임. 청와대는 울산행은 고래고기 때문이었다. 고인의 동선까지 공개했죠. 자, 비행정관, 당시 울산에 동행했던 둘이 함께 울산 해경을 방문해서, 고인과 이 비행정관이요. 자, 첫 번째 울산 해경 방문했다고 얘기했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후 고인이 된 A 수사관은 울산지검으로 갔고, 그리고 B 행정관, 나는 울산경찰청에 가서 동기를 만났다. 따로 귀경을 했다라고 청와대가 공개를 했어요. 자, 이 동선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갔다는 동선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울산지검 관계자. 저 청와대 B 행정관이 거짓말한다. 우리는 A 수사관 만난 적이 없다. 울산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울산지검으로 갔다는 A 수사관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산지검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청와대의 사건을 보고하면서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은 수사관을 만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지도 않았고 저 사람이 온다 해도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다.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행선지. 자, 그럼 해경. 과연 해경을 갔을까? 사건 관계자. 고래고기 사건은 해경이 아니다.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경찰과 해경은 다르거든요, 직제상. 울산경찰청에 가서 고래고기를 들어야지. 울산 해경은 어선 이런 거나 관리해야지. 고래고기랑 아무 상관없는데 해경에 가서 뭘 들었다는 건지 모르겠다. 해경은 고래랑 아무 사이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경 왜 갔느냐 의문인 거죠. 자, 세 번째. 경찰대 동기들 만났다. 경찰 관계자. 청와대에서 왔으면 수사 담당자를 만나야 정상인데 경찰대 동기들을 만나서 고래고기와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는 해명은 뭔가 어색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친목되면 만났다면 얘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안용환 의원님, 네. 지금 세 가지 행선지 보세요. 울산지검 안 왔다. 해경 우리는 고래고기라 몰라요.
세 번째, 경찰 동기도 이상하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뭔가 어색합니다. 전체적으로요.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일단 저 행정관 2명이 울산 간 것부터 잘못됐었지요. 민정비서실은 기본적으로 청와대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울산을 가냐 했더니 업무 조정 때문에 갔다. 검찰과 경찰의 뭐 충돌을 뭐 조사로 갔다.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또 이제 갔다 하면은 본인들 말대로 정말 업무 조정을 위한 거래고기 사건을 치고 알아보러 갔느냐? 이게 나온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저기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제대로 울산지검을 갔다면은 수사 책임자, 울산지검에서 현재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수사관들 만나고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하려면은 담당 검사나 부장검사나 차장, 지검장을 만나고 갈 정상 아니겠습니까? 수사 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를 만나야지 보고서를 쓸 수가 있는 건데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 출신 총경은 가서 정식 라인도 아닌 경찰대 동기들을 만났다. 경찰대 동기가 그 라인에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변명이 굉장히 궁색한 상황입니다. 궁색하다. 저는요. 청와대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자꾸 대변이 나와서만 까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번에 울산을 갔다 왔다는 경찰의 진술서를 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수사적인 대상입니다. 본래 청와대에서는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경찰총경의 저 진술서를 깠어요. 그것도 아니고요. 정말 청와대가 참 궁색해요. 저는요.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른하고 아이. 지금 사실 청와대와 검찰은 상하 관계입니다. 명백히 대통령의 직속 부하입니다. 그러니까는 상관과 부하가 싸우는 거예요. 아주 창피스러워요. 사실 전 세계 어디 나라를 본다면 검찰과 대통령, 청와대 싸운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웃긴 이야기. 그리고요. 우리가 장남하고 차남하고 싸우면요. 부모들 되게 장남 혼냅니다. 야 인마 너 뭔데? 동생 하나. 이 이야기는 결국 청와대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쥐 잘못한 거예요. 청와대가 맞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싸우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쥐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별명도 궁색하고 싸우는 것도 참 답답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참 어지럽습니다. 예, 어지럽다. 자, 특히 허나 소장님. 네. 이 고래고기가 사건의 본질과 관련돼서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는 계속 고래고기. 네. 그런데 정말로 고래고기 갈등을 얘기를 들으러 갔더라면 울산 경찰청을 가야 한다. 해경과 고래는 사실상 이 검경 갈등의 주체가 아니다. 뭔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고래가 무슨 잘못이길래. 그렇죠. 제가 자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지금 현 상태들이 정말 너무 웃기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고래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새우들 싸움 때문에 고래등 터졌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번 경우가 고래등 이번 터진 경우가 거죠. 약간 그런 것 같고요. 거기에 고래등은 국민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고래를 끌어들였을까라는 걸 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몇 가지 꼼수가 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고래를 가지고 농담을 할 정도로 고래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도 같고요. 또한 그때 고래 문제가 있었을 때 검찰의 문제가 약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잡을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둘이 대립을 한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찌 보면 경찰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JTBC에 나와서도 그렇고 알릴레오 나와서도 그냥 얘기합니다. 검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야당의 그 한국당에 대한 문제, 또 다른 업체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냥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분명히 무죄 판결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검경 대립을 만들까?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유시민 씨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에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정말 동네 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그 작가죠. 작가도 지속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욕을 하고 나 너 미워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고래 얘기하면서 검찰을 거의 패듯이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청와대 사람들과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 저희가 사실 이 모든 것이 시작됐고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의 그 가운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검찰개혁이 뭡니까? 강한 자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말자. 제대로 하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프레임 싸움이다, 네, 이건. 프레임 싸움이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에서 검찰개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군요. 예, 저희 국민들의 등이 터지지 않도록 이러한 고래 싸움은 좀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허 소장님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고래고기 뭔가 어색해 보인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바로 보시죠. 자, 이겁니다. 잠겨있는 아이폰. 이 속에 증거 있다? 자, 비밀번호 걸려 있어요. 이거 풀기 좀 난항이라고요. 함께 보시죠. 숨진 별동대원의 아이폰 암호 못 풀어 난항. 검찰이 어제 오전 경찰 참관하에 숨진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폰 잠금 장치에 막혀서 지금 중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못 풀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아이폰 잠금 장치는 대검 장비로도 푸는 게 어렵다. 포렌식 안 된다. FBI가 테러범 아이폰을 못 풀어서 애플에 해제 요청했다가 또 애플이 그걸 거절한 바 있습니다. 2010년.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고인의 휴대폰은 애플이다. 6자리 비밀번호 경우의 수가 560억. 재입력 시간 12초마다 입력할 경우 144년. 비밀번호 연속 10회 입력 실패 시 모든 데이터 삭제가 설정돼 있다면 증거 삭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검은 잠금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포렌식 장비까지 들여왔습니다. 재입력 대기 시간도 줄여주고 기본 잘못 입력해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김배현 박사님. 네. 자, 이거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이 이거 왜 가져가냐라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1시간가량 막았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뭐 상호 불신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이 증거가 혹시나 오염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경찰의 포렌식을 경찰이 같이 가져갔을 경우에 이것이 혹시나 청와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핵심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청와대는 위법이 없었다고 하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특감반원의 얘기들을 바탕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또 검찰은 반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으로 이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이 휴대폰이 아이폰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아이폰 X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본인이 이 페이스 얼굴 인식으로 이 잠금 장치를 걸어놓다 하더라도 휴대폰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이폰을 쓰고 있는 많은 시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가 휴대폰 가져가서 막 비밀번호 마음대로 눌러버리면은 나중에 이 시간이 계속 늘어나갖고 다시 로그인이 안 되는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포렌식 작업에 잘 거치는지가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폰은요. 이렇게 기기만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연동돼서 어떤 아이폰에도 그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백업된 파일 등을 바탕으로 다시 다 설정이 되게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검찰이 숨진 이 특감반원의 애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면 휴대폰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있었던 과거의 정황들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면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마 검찰이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검찰이 이스라엘 포렌식 장비까지 들여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주변인에 따르면 고인에게 최근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고인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내용을 고인에게 청와대가 전화로 통화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함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검찰이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 청와대가 여건이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급기야 여권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악마의 손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와대도 검찰을 향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입 다물라.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다. 한조간신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당도 검찰을 향해서 적나라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검찰이 표적 수사, 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이런 비판들을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이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여타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감찰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서 입 다물라라고 경고를 했고, 여당은 검찰을 향해서 법무부가 검찰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특별 감찰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기류는 어떨까요?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절대로 실수 없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 일단 외부 일정 취소했어요. 윤 총장 이번 주 예정됐던 오찬 만찬 모두 취소. 당청의 공격을 의식해서일까?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감찰 요구는 신경 안 쓴다.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이 법무부를 통해서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을 감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이미 강 건넜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겠다. 다리는 물살났다. 검찰 내부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검찰은 수사하겠다라는 분위기 같아요. 강압 수사는 물론 입건도 안 한 상태였다. 우리도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꼭 밝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예. 지금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검찰이 고인에게 별건 수사를 한 건 아니냐, 검찰이 강압적으로 고인을 몰아붙여서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입건도 안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선 그 불행한 선택을 한 그 수사관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참고인이었어요. 참고인과 피의자의 신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참고인으로서의 부담은 내가 가서 진술한 거에 따라서 그 진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진술이 흑이 될 수도 있고 백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중요한 그 포인트는 갖고 있지만 이 신분상으로 본인이 갖는 부담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인이 된 그 수사관이 갖고 있던 부담감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을 때 그 사람들과의 인연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와 그 사이에서 인간적인 갈등과 또 검찰의 수사관으로서 지켜야 될 양심과 어떤 그 직무상의 그런 양심 또 개인 인간적인 양심 여러 가지에서 오는 갈등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 수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예. 청와대나 여당에 그 혹시 검찰이 강압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생떼 같은 주장이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이었고 울산지검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은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 2018년 1월경에 울산에 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뭔가 감추고 싶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그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뭐 총공세로 나오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때문에
뭐 그래서 먼지털이 수사니 별건 수사니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사람 하나를 그딴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죠. 검찰의 그 모욕주기식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한 분들도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안은 다르다. 예. 참고인이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이폰의 그 암호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선택을 한 극단적인 선택 지난 토요일이라고 지금 보이잖아요. 그 전에 그 전화를 받은 쪽, 그러니까 그 고인에게 전화를 한 쪽이 누굴까? 저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그게 봅니다. 키포인트다. 예, 예.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거기에 있을 거다. 예, 그리고 본인은 울산지검에서 울산에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나와서 간 거는 맞다,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라고 해서 또 본인이 한 말하고 좀 달라진 것도 그렇군요.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좀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총장에게 뭐 세 줄짜리 이제 그 유서를 남겼다는 게 저 죄송합니다가 있고 하나는 우리 가족을 배려해 달라라는 부탁이 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부탁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잘 보살펴 주세요도 아니고 배려라는 말을 했어요. 표현이. 그래서 이 배려, 그 수사관들은 서면을 피의자 신문조서건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뉘앙스 차이를 그래도 예민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그래서 왜 배려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 고인께서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이 고인은 그것이 실정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가족들이 그러니까 저를 공범이라든가 뭔가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그 시킨 사람이 있고 실무진으로서의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면들을 좀 더 살펴달라라는 왜냐하면 그거는 유족들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배려라는 단어를 그 절체절명 순간에 선택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고인의 그 유서가 상징하는 거는 우리 순전히 추정이지만은 그래도 상징하는 거는 청와대가 주장하는 검찰이 압박을 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 의견이지만 추측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시간 반 동안 고인의 빈소에 머물다 갔고 눈물을 흘렸다 보도해드렸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가지 않았다. 저희 방송이 끝날 무렵에 백 전 비서관도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15분간 자리에 머물다가 빈소를 떠났는데 그 장면 저희가 찍어봤습니다. 일단 한번 백원우 전 비서관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윤 총장보다는 하루 늦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들어가는 모습이고 유족이 뭔가 백 전 비서관의 어깨를 잡고 오열하고 있어요. 자, 백 전 비서관의 표정 보이시죠? 유족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슨 의미로 백원우 전 비서관의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홍곡을 했던 걸까요? 자, 그러자 문이 닫혔어요. 그러자 문이 닫혔고 15분 정도 지난 후 백원우 전 비서관이 빈소에서 나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이에요. 나와서 훔쳤어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 빈소를 빠져나가는 모습. 기자들의 질문 들어보시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백 전 비서관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백원우 전 비서관의 모습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나란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루 전날 윤 총장이 폭망하게 찾는 장면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윤 총장의 얼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의 얼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네, 일단 2시간 반과 15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사망한 다음날 찾아간 것과 그 다음날 찾아간 것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업무의 관련성 또 최근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직속 부하였습니다. 최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먼저 찾아가야 되고 더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하고는 과거 대검에 근무할 때 근무했던 인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선이 본다면 백원우 씨가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15분밖에 있지 않았다? 2시간 반이다? 저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손진 수사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 했다는 거. 그럼 만약 검찰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고 청와대 주장처럼 그것 때문에 혹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원망의 글이 나와야지 미안하다는 글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현재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관련 사항을 지금 알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2시간 만에 가서 앉아 있었겠죠. 만약에 본인 때문에 사망을 했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2시간 반을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15분만 있었다 갔다? 저는 뭔가 백원우 씨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복장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상가를 간다면은 검찰총장처럼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가 기본적입니다. 특히 이제 물론 갑자기 상을 당해 갑자기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옷을 저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원우 씨는 유재수 씨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유재수 씨가 지난번에 법원 나갈 때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원 갈 때는 최소한 와이셔츠에 옷을 입고 가는 것이 판사에 대한 에티켓이다. 피의자 에티켓인데 그때도 폴라티, 검은색 똑같습니다. 검은색 티를 입고 가서 저건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오늘 보면서도 상가를 가는데 그것도 당일도 한 며칠 지났습니다. 폴로 티를 입고 온다? 저것도 참 왜 그렇게 유재수 씨하고 똑같은 건지 같이 친해서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어찌됐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 공방전, 청와대와 검찰의 공방전은 공방 자체도 부끄럽습니다만 결국은 청와대가 뭔가 자신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총장에 대해서 무슨 악마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여당 내에서. 아니, 과거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말 뛰어난 분이라고 칭송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총장을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으면 국가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가 저렇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백원우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빈소를 하루 늦게 찾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품이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이 나가 잘해지고 고인의 권리가 회복되기를 굉장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를 찾았던 빈소를 찾은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저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와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발언이 문제다고요? 조금 전에 김조원 이 청와대 조국 수석 이후에 임명된 민정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연락이나 압박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사실상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청와대가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다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까지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고인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상황 속에서는 청와대에 여러 연락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수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건 청와대가 아니라 동부지검의 형사 6부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연락을 취해왔다라는 보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은 아예 손을 긋듯이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고인의 빈소를 찾아냈습니다. 연락 안 했다. 그럼 고인의 지인들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김조원 수석이 거짓말을 했다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빈소에서도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거는 그 빈소를 찾았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후임이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재직했을 때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 백원우 별동대라고 불리우는 두 명의 특감반원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광철 비서관으로 볼 수 있는데 저 자리를 찾아서 했던 얘기가 사건의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어찌 보면 유체에 따라 합법으로 제3자가 얘기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연락했다라는 의혹도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게 연락을 취했던 게 바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했던 하지 않았던에 대한 진실을 밝힌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세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본인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핵심 당사자가 저 자리를 찾아서 지금 보이고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고인의 죽음 앞에서 정말로 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건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먼저 나섰더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적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 모습에 대해서 정말 속이 좀 많이 쓰리고 아픈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철 비서관이 고인의 죽음의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그 바로 이광철이 고인의 죽음 직전에 수차례 전화를 해서 고인을 극단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 주장 들어보시죠.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하자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응천 의원님, 검찰에도 계셨고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법무부에도 계셨잖아요. 자, 보세요. 큰 그림은 자,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뭐 정부를 다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세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청와대가 고인을 극단적으로 압박했다라는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그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몰아붙이는 모양새. 과연 적절한가? 만약에 청와대가 억울하다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을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의견도 조간신문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예, 야당 쪽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또 그게 바람직하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사건이고, 그동안에 계속 그래왔습니다만은 검찰이 상대편을 수사할 때는 막 잘한다 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또 자기 쪽을 수사할 때는 총장한테 몰려가가지고 항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게 지금까지 익히 보아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건은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주신 질문, 과연 청와대나 여당이 검찰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고요.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그 사람 하나하나가 모든 일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 청와대, 특히 청와대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존중해야 됩니다. 검찰도 현행 법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조직이고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는 야당과는 달리 좀 더 존중하고 좀 더 말을 아낄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과연 피의사실 공표 안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자꾸 나오는 게 저도 뭐 사실 좀 의구스럽습니다. 기자들 취재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때에 대응하지 않으면은 그걸 전제로 또 다른 말로 다른 스테이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걱정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가 걱정하고 있다. 아니, 그럼요.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그걸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또 보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걸러줄 것은 걸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 어디 갔습니까? 유재수 어디 갔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몇 달 동안 이 대한민국을 쥐었다 놨다. 또 유재수는 정말 갑자기 이제
샛별처럼 나와가지고 또 한동안 할 것 같았는데 유재수 씨는 구치소에 있고 조국 씨는 방배동에 있고 언론에서 이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좀 그래도 큰 판을 보면서 좀 균형 있는 보도 좀 해주시기를 그 전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이 청와대가 왜 이런 진흙판 싸움에 끼어드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싸움을 하고 싶으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언론 발표라든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사회했으면 여당이 나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굳이 검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가장 강경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말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그렇게 하게 만든 저는 그 보고서들 문제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서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거 완전 야당의 억지다 뭐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왜? 예. 참모들은 자기들의 실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광철 비서관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야당의 음모고 언론의 음모다, 검찰 음모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식으로 몰아가느냐. 검찰이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마 대통령에게도 그런 인식을 심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한다는 건 정말 어른하고 이 싸움에 어른이 나선 문제가 아니에요. 예. 특히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울산을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 아니 만약에 거래거기에 대한 업무 조정하러 갔다면 그 두 사람이 낸 보고서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두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 거 내지도 않으면서 비난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목소리를 좀 더 듣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유시민 이사장이 참전을 했습니다. 외항기나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특정 편향이 제기되고 있는 방송들만 출연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논란인데 황운하 청장이 또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렇게 시끄러운 김기현 시장 관련된 그 측근들 수사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경찰청에서 청와대 국정사무실로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 네. 이러면 이거는 청장 뭐가지 날아가야지. 항명이죠. 항명이지. 이 건을 중앙지검이 가지고 온 것은 어찌 보면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고 이거 먹여야 돼. 황운하 저 까불어. 손 좀 봐야 돼. 그게 연속되어서 차제에 청와대도 치고 이 경찰 쪽에서 수사권 독립의 기수 역할을 20년 가까이 해왔던 저 못된 경찰도 손을 보고 1타 3피 4피 정도 하는 것 같아. 지금 수사가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 네. 뭐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그 핵심 동력은 역시 청와대잖아요. 또 그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청와대 내의 부서가 민정수석실이고,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공격하는 거죠. 정치자금을 받은 주체예요. 얼마든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했거든요. 황운하 청장의 현직 청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왜 송철호 시장이랑 만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좀 안 나왔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국내 정치 이슈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 의지를 정면으로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황 대표가 노 사인을 한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의원총회 결정에 의해서 임기 만료 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선의 의지를 표시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총 소집을
그 총에서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 자,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 재심을 묻겠다라는 발표를 하자마자 황교안 대표가 의총을 열어서 그걸 막은 거예요. 황 대표와 상의도 안 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황교안 대표가 대단히 격노를 했다라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로써 연임은 일단 불가하게 됐습니다. 자, 황 대표 입장에서 모종의 판단을 했으리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일 변호사님,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뭐 업적들도 있습니다만 세간의 비판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 뭐 공천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등의 일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특히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과 관련해서도 황 대표가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실책에 상당히 좀 쌓여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원내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빼지. 국회의원을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인 거고 자유한국당 전체 대표가 황교안 대표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의 이제 좀 갈등 관계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뭐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건 언제나 그런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당대표를 이길 재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황교안 대표와 그래도 이제 뭐 조화를 이루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나경원 대표가 원내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당 안팎으로부터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사안들이 다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뭐 나다르크라는 그런 별칭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는 좀 박한 평가를 받았어요. 신뢰를 잃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신뢰를 잃었다기보다는 예, 좀 뭐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타고 황교안 대표도 이제 나경원 대표 말고 이제 다른 새로운 인물을 원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라고 있어요. 이거는 나라로 치면 헌법과 법률인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뭐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면 원내대표가 이제 다음 총선 때까지 6개월 이내 안에 그러니까 다음 선거가 6개월 안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새로운 당대표, 원내대표 뽑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전 이거는 뭐 나경원 대표가 법적인 쟁송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원칙대로 갔어야 한다. 이거는 의원총회에서 원내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 싶고 또 하나는 그럼 이게 황교안 대표 독자적인 결정이냐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청와대고 자유한국당이고 각 대표들이 수장들이 옹립된 케이스들이에요. 황교안 대표도 지금 옹립됐단 말이에요. 친박 의원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또 친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황교안 대표 뒤에 있는 친박 의원들의 꼼수 아니냐. 이런 좀 상당히 삐딱한 시선으로 이 결정을 보게 됩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재임하는 동안 동료 의원들에게 박한 점수를 받아왔다라는 측면, 또 하나의 측면은 황 대표의 이번 최고의 선택이 어찌 보면 황체제, 더 나아가면 도로 친박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까지 얘기를 해주신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황 대표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왔네. 원내대표 재심 여부는 최고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거 왜 니들이 정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반발하고 있고. 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비정당 운운하면서 당 해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손에 의해서 김세현 의원은 여의도 연구원장 직에서 해임됐어요. 당집의 구조의 근간을 헛는 결정이다. 당연히 비판하고 있죠. 의원들끼리 정할 사안을 왜 당대표와 최고위가 결정하냐. 최고위의 쿠데타다. 황 대표가 이성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짚어볼 건 김弁박사님.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네. 그럼 나원내 체제로 계속 총선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솔직히 당 내에서 갸웃갸웃, 기웃기웃 물음표를 짓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언론의 평가도 마찬가지였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의원총회에서 신임 여부를 물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서 굉장히 굳건한 리더십을 잘 가져왔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그 전까지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구성원의 모습들을 보면 한쪽은 친박대로, 한쪽은 비박대로 당내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 극복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냐. 이 두 가지 측면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재심 여부를 묻는 것이 매우 온당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당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부분들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식 이전의 한국당과 단식 이후의 한국당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굳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끝까지 총선을 치르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굳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극복해가면서 쇄신과 통합에 대한 의지들을 바탕으로 한국당을 바꿔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선택과 의지에 아마 그 평가는 이후에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황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요? 과연 두 분이서 불화설이 있었는지, 황 대표가 나 원내의 연임 시도를 왜 막은 건지 황 대표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쿨해요, 본인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경선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다. 사실 원내대표 도전한 분들 많거든요, 한국당 내에서. 원칙대로 한 거다. 나경원과의 불화설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거기까지만 하자. 이 허허, 어떤 허허일까? 불화설이 맞다는 허허일까? 택도 없다는 허허일까? 허 수장님. 네. 네. 허 수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자체가 지금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신인이다. 이쪽 룰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그것을 이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교안만의 스타일로 기존의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했었었는데요. 아마도 저 허허의 웃음 안에 또 다른 그러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조국 교수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조국.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리허설을 한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다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조로남불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믿었던 그 근간에서 움직이면 거의 패가 말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메신저 파워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면 메신저들, 셀럽 메신저들이 있었어요. 셀럽 메신저들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시민 유재수 어디 갔습니까? 조국 어디 갔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바로 프레임을 던져버리고 나서 셀럽 메신저들이 확 얘기를 해버리면서 원래 사건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한 리허설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대표에게 보수들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뭔가 다른 원동력을 가지고 무언가 또 다른 공격을 해서 해내길 바라는 마음에 저 웃음을 좀 평가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결과가 될지 아니면 나쁜 결과가 될지는 황 대표에게 달렸다는 거고요.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이 또 백두산 갔어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뭔가 중요한 고민 있을 때마다 백두산을 찾는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일까요? 2년 만에 로켓맨이라는 호칭이 돌아왔고 무력을 쓸 수 있다. 미국이 무력을 쓴다는 거는 북한의 핵시설을 여차하면 타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자, 로켓맨을 향해서 무력을 쓸 수 있다. 이 발언을 김정은은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북한 매체는 조금 전에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 사진을 연달아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오늘 공개된 모습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김정은의 백마는 항상 이렇게 치장이 돼 있어요. 금치장이 돼 있는 백마를 타고 눈 덮인 백두산과 삼지연 군을 찾았어요. 상당히 말 잘 탄다. 옆에 리설주도 함께 말을 타고 있고 삼지연 폭포로 보이는 곳이에요. 추정은 하는데 백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이죠. 정상에서 뭔가를 내려다보는 모습도 있고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뭔가 애틋한 장면도 북한 매체가 오늘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아마 다음 사진. 자, 이 사진. 개울물을 건너는데 김정은의 어깨를 잡고 리설주가 개울물을 건너는 듯한 애틋한 사진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북한과 미국과의 그리고 한국과 북한과의 사태를 풀어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공개됐기 때문에 근황 차원에서 한번 보도를 해드린 거고 안용환 의원님, 트럼프가 이 김정은을 향해서 로켓맨이라고 2년 만에 호칭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무력 쓸 수 있다. 이게 반은 허풍 같기도 하고 반은 진심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일까? 저 진심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김정은의 탑 말에다마는 금 치장을 한 것도 우습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설주하고 물을 만지는 부분은 제가 이제 백두산 많이 가봤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백두산은 온천수가 나와요. 지금 백두산 폭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아마 그 뜨거운 물이 눈 사이에서 눈이 녹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래요? 것을 보고 신기해서 두 사람이 지금 저장이 이 사진, 있어요. 이 사진이 눈에 덮여 있어야 될 텐데 오로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물이 예. 나오셨습니까? 뜨거운 물 때문에 지금 신기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백두산이 곳곳에서 전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발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지금 로켓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상공에 서울 상공에 미국의 2대밖에 없는 RC-135U라는 컴뱃세트라는 정찰기가 떴습니다. 계속 지금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뜨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미국 측에서 북한이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맥락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어떤 협박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급해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요, 김정은 신입니다. 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연말까지 뭐 해결하겠다는데 안 나타나. 김정은도 굉장히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한테 뭐뭐 해라. 더 재밌는 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유치합니다. 정말 누가 급한가는 지금 싸움이에요. 김정은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자, 말씀 중에 뉴스 속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또 진행을 해주셔서 매끄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워낙 중요한 순서라서 제가 우리 패널분들 발언을 안 끊는데 우리 안용환 선배 말씀 중에 제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동은 아니고 아마 저 장성동 별관일 거예요. 자,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다. 워낙 중요한 속보라서 제가 유재수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지금. 네. 바로 나오잖아. 예의를 무릅쓰고 발언을 끊었는데요. 종천 의원님, 검찰 계시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검찰이 만지작거린다라는 소식은 저희 보도해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돼서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디를 지금 압수수색 중인 걸까요? 우선 저 특감반에서 저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건이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전개되고 있어 좀 헛갈리기는 하는데 주로 특감반이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창성국 특감반은 청와대 경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창성동에 있는 별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어쨌든 청와대의 공식적인 사무실은 맞는데 경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때도 창성동 별관은 압수수색을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특감반에서 사용하는 PC, 그다음 복합기에 저장된 그 저장 장치,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좀 그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포렌식 통해서 또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창성동 별관 검찰이 압수수색을 간다. 사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이게 묘한 게 데자부라고 하잖아요. 불어로. 어디선가 봤던 장면.
박근혜 국정농단을 가장 비판하고 그 바람으로 당선이 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임기 3년 만에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일 것 같아요. 물론 수사에 협조한다라고 얘기해버리고 넘어가면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장면과 이 장면을 지금 몇 년 만에 국민들이 다시 보고 있단 말이죠. 실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이제 뭐 많은 물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현 정부 여당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적용했던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민감한 건요. 지금 방금 대자비라는 말씀하셨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말기였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2년 반입니다. 딱 절반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검찰 수사에서 뭐 유재수 건도 있고 선거 관련도 있습니다만 특히 선거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건 국기문란입니다. 예. 사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여당의 선거에 공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씩을 지금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청와대가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하면 나라 흔들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진실로 밝혀진다 한다면은 검찰 수사 결과 그렇다면은 레임덕이 급격히 가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청와대와 검찰이 건곤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 보니까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자비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 자, 검찰과 사실상 청와대가 정면 충돌을 선택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말은 이수희 변호사님, 법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 물론 검찰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가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그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게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특히나 뭐 그게 아무리 별관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검찰 수사가 이 어느 정도 아니라 상당한 이제 그 명분과 그 실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유재수 감찰 무마가 2017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권 그 생기고 그게 2017년 5월이었잖아요. 거의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런 그 직무 태만 내지는 그 아주 오만한 모습들이 보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그게 드러난 거는 또 그 대자뷰 말씀을 하셨지만 정윤회 문건 파동 때랑 시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는 그 골맞던 것이 터진 거고 이거는 대자뷰라고 그러면은 참 상당히 불행한 말로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저는 그 수석 보좌관회에서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딱 한마디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달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겁먹지 말아달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 딱 세 마디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와서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 소식인데 추가적인 뉴스 속보 저희가 지금 현장 취재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또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그걸 또 폭로해서 공경에 쌓였던 분이 또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시는군요. 폭로가 아니고요. 유출됐습니다. 유출.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앞을 이래서 공익제보자들은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프 4인방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능 만점을 맞은 영준군 첫 번째, 두 번째는 LH가 행복주택 광고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욕먹어요. 멜라니아 세 번째, 네 번째 왕이 하나씩 전달해드립니다. 첫 번째 영준아. 올해 수능 만점자 15명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김해외고 3학년 송영준 군. 자, 제가 왜 영준아라고 친근하게 불렀냐면 사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외고에 입학했다라는 송영준 군. 고등학교 진학 후 첫 시험에서 전교생 127명 중에 126등을 했어요. 사실상 전교 꼴찌를 하던 우리 영준 군이
야, 이거 외교는 맞지 않는가 보다 하고 공고로 전학 가서 취업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송영준 군이 다시금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식당 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홀 어머니 걱정 때문에 교자예요. 고생하시는 홀 어머니만 생각하고 이 악물고 공부에 매진해서 수능 만점. 야, 그렇다면 영준이의 비결은 뭘까요? 물어봤는데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며 공부한 결과 교과서다운 답변을 또 했어요. 자, 어떤 꿈 꾸고 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참 이 답변도 멋있어요.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검사. 우리 또 조홍천 검사처럼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검사.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송영준 군 앞에 꽃길만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LH 한마디 오늘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에게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흑수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LH가 대학가 버스 정류장에 SNS 대화 형식을 빌어서 광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부모님이 집을 얻어준 금수저 친구가 부모님의 힘을 안 빌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흑수저 친구에게 오히려 부럽다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너 흑수저라 부럽다. 이야, 본질은 뭔지 알겠어요. 금수저 못지않게 LH도 좋다라는 것 텐데 흑수저들이 부럽다?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금수저가 부러워하는 행복주택이 말이 되는 말이냐. 흑수저를 비하하는 거냐. 수저라 좋겠다? 이건 아니에요. 부모가 물려준 집 없이 홀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임을 그 어느 때보다 아프게 실감하는 청춘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죠. 논란이 확산되자 LH 측은 트렌드에 맞춰서 재미를 주려 했던 것이다 라면서 해당 광고를 모두 철거하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LH 사과해야죠. 흑수저들 청년들 마음에 두 번 못지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사과할 정도는 안 됩니다.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자, 뉴스 속보 들어와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것 앞서 전해드렸고, 유재수 구속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수사 범위까지 돌입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조국이 유재수의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이미 검찰이 확보한 것을 기반으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다는 것.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단서 확보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돌입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죠? 한 3분 정도 남았나요? 자, 그러면 이 뉴스 속보에 대해서 준비된 하풀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차후에 전해드리고 이 뉴스 속보를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직권으로 토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뉴스 속보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를 하셨던 조홍천 의원님께 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는 거예요. 이 뉴스 속보를 보고 일각에서는 자 봐라 이 청와대가 얼마나 협조적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미 앞서서 너무 청와대가 검찰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서 그 말은 좀 무색할 것 같고 자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했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유재수 사건으로는 청와대가 그렇게 뭐 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아무 대답도 안 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울산 고래 사건 요 때만 그랬었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청와대 그 비서동 본관 쪽은 군사상 그 기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잘 안 나올 거고요. 상성동 별과는 완전히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네. 또 소명이 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과거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이 다 별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별건이죠. 조국도 별건, 유재수도 별건, 고래고기도 별건. 세 가지가 별건인데 주체는 다 청와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재수 건으로 검찰이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별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여당에서는 자 조금 전 오늘 아침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여당의 말이에요. 법무부가 지금 윤석열 검찰을
특별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강도 높은 압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청장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용환 의원님께서 기자 시절에 법조 출입도 하셨으니까 법조팀장이었잖아요. 그냥 기자도 아니고. 자, 보통의 검찰총장이라면 청와대와 여권에서 법무부가 총장 감찰한대. 그러면 보통의 검찰총장이라면 고민해요. 너무 갔나? 만약에 특별 감찰하게 되면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애들은, 검사 애들은 어떡하지? 고민하게 돼요. 왜냐? 이제 검사 인사철이에요. 어제 여권에서 인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검사 인사 시켜버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야,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 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결정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리는 불살랐다. 원칙대로 하겠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게요? 윤석열 총장 제가 듣기로는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고 아니면 고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진영 그런 돌격형 검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까 이제 관련이 있다 없다 이야기 나는데 저는 지금 관련이 딱 한 사람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백원우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모든 지금 유재수 건과 그 수사, 특히 선거 관련해 지금 정점이 있습니다. 지금 백원우 이야기 계속 그 전부터 청와대 민정의 최고 실세는 백원우였던 이야기는 알만한 사람 다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조국 수석마저도 사실은 그냥 얼굴 마담이었던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백원우란 숨은 실세 이름이 두 사건에서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고요. 지금 이제 아마도 유재수 관련이면은 그 본관 옆에 비서동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창성동은 지금 백원우의 기동팀, 백원우 팀들이 근무했던 데가 창성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효자동 가다 보면은 경복궁 담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인데 그 건물 갔다면은 선거 관련이고요. 본관에 이제 비서동을 갔다면은 이제 유재수 관련인데 지금 기사대로라면 유재수 관련이면 비서동을 들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국은 이제는 자, 백원우 씨가 드러났다. 그러면 백원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건 여기에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전화가 많이 왔다. 백원우가 조국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럼 백원우는 전화할 이유가 없죠. 같은 바로 밑에 있는 부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화는 누구인가? 백원우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금증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좀 더 저희들이 지금 취재해봐야 될 건 지금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져서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청와대가 서류 뭉치만 갖고 검찰한테 주고 있는지 어떤 일종의 대치 상황이 있는지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 부분 취재하고 있으니까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게 많은데 지금 10시 40분 16초 이미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방송 편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속보 때문에 하필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아이템은 약속인데 그 두 가지 뉴스를 속보를 전달해드리나 여러분께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오늘 전달해드리지 못한 소식은 꼭 전달해드리고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41분 53초. 지금 끝내야 되죠? 예,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속보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내일 또 저희 돌직구쇼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